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한 누적으로는 한 35조 정도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돼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습니까? 부채는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성장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대선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재정 적자를 늘리는 형태의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가 부채 이슈가 언젠가는 한번 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은 좀 하게 됩니다. 경제 환경을 읽는 가장 정확한 눈, 월간 오건영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경제 지표, 앞으로 투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팀장님 SNS를 가끔 이제 염탐을 하는데 예.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휴스턴에 좀 다녀왔습니다. 휴스턴이요? 예. 휴스턴이면 거기가 텍사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도 요새 경제가 뜨겁잖아요. 좀 예. 거기 현지에서 좀 어떠셨어요? 거기 뭐 물가라든지 현지에서 네네. 좀 느낀 분위기가 궁금한데. 제가 뭐 거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서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물가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간 게 19년도에 간 다음에는 5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저도 미국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했어도 TV 문화에 잘 익숙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TV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팁도 엄청 올라갔고, 그러니까 팁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확실히 19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식료품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식사할 때의 가격,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올랐구나, 이제 이런 건 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텍사스가 요새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산업이 뭐 들썩들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제가 당장 뭐 피부로 느낀다 이런 것들보다도 거기서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테슬라 공장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LA보다는 좀 이제 양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텍사스 경제에는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과 미국 경제 좀 현상을 좀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 미국 경제가 뜨겁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또 일부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약간 그래도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식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분기 GDP 성장률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고 또 뭐 고용도 조금 식는 듯한 또 지표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당장은 성장 둔화를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그 GDP 성장률에서 갖고 있는 함의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GDP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소비, 수출, 투자 요 세 가지가 붙어요. 근데 수출이 순수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수출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GDP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미국 내수 경제가 너무 세요. 소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소비 성장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수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쪽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굉장히 크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미국이 소비 중심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봤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나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GDP를 보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식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축이 좀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소득층의 저축은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자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해보죠. 유명 식당을.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제 저축이 줄어들겠죠. 돈을 쓰니까요. 그럼 저축이 줄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자님의 저축은 늘었죠. 그렇죠. 이쪽에서 쓰면 저쪽에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축이 어딘가 딴 데 가서 고이는 거거든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쓰면 그건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럼 저축이 이제 어딘가에 가서 고이는 거잖아요. 절대량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딘가에 가서 다른 곳에 고여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고이냐, 예를 들어서 기자님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저축이 여기 고여버리겠죠.
그 사람들의 저축이 줄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자님의 저축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저축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절대적인 저축이 금액이 많이 안 줄더라도 굉장히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축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효과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럼 기자님 같은 경우 저축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고금리죠. 근데 저축이 많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지금 미국의 MMF 금리가 5%가 넘어요. 그럼 MMF만 넣어놔도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부유층 같은 경우는 이자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저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요. 이 사람들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도 이어갈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됐었을 때 저소득층은 타격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들이 실물 경기에는 투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저소득층의 고통이 반영이 되면서 경기 둔화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물가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고금리에 타격을 받는 그 계층은 네. 저소득층 또 더욱더 많은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 네.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연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비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투자도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고급 주택이나 이런 것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무언가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자산 시장은 뜨겁게 반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산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게 되면은 이 자산 가격이 또 인플레이션하고 만약 연관돼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지를 못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금리의 고통에서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도 금리가 빠르게 옛날처럼 내려가지 못하니 이런 고통이 좀 더 가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도 이게 양극화가 조금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 경기 둔화하고 이번에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그 관측들도 있잖아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릴 것이다. 네네. 실제로도 지금 하반기에 뭐 미국 정부 재무부에서도 국채 발행을 왠지 많이 늘릴 것 같고 또 이번 달 말부터는 또 바이백이라고 해서 네. 또 국채를 또 사서 네. 사실상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재정 지출을 늘릴 것 같단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빚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한 누적으로는 한 35조 정도 국가 부채가 그 정도 35조 달러 정도 돼요. 문제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을 보면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할 때 경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합니다. 돈을 푸는 걸 좀 제어를 해요. 그럼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흑자 재정이 되겠죠. 재정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재정 흑자가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 흑자는 나중에 경기 둔화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죠. 경기 둔화가 왔을 때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쌓아놓는 건데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가 않은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성장률 되게 잘 나왔는데 되려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면 만약에 이후에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재정 적자가 더욱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때는 돈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재정 적자 사이즈도 되게 큰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나가는 것들도 많고 이 재정 적자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크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답 없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요즘 이제 그 재정 적자를 바라보는 가장 우려 섞인 시선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도 성장이 그만큼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조금 늘었는데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옛날보다. 그러면 이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률이 더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성장이 양호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습니까? 성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성장은 둔화가 됐는데 부채는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성장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부채 증가가 더 빨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채가 늘어나도 월급이 늘어나고 있으면 아무도 그 부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어드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최근에 이 고금리 기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 섞인 시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1번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말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하고도 조금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16년도, 17년도에 들어올 때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어요. 그 유럽 재정 위기가 11년도, 1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G20 국가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썼다간 이렇게 국가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국가 부채를 함부로 늘리지 말자. 이제 이런 약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많이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를 크게 낮춰주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이 재정 적자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난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재정 적자를 줄였냐 그게 아니라 되려 더 늘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학자금 대출 같은 거 탕감해주면서 계속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 사이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정 적자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이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선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재정 적자를 늘리는 형태의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내후년으로 갔었을 때는 과연 이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계속 불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속도를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이슈가 언젠가는 한번 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은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도 있냐면 미국이 이렇게 국채 발행을 확 늘리는데 네. 어쩌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뭐 중국도 많이 사주고 네. 그랬지만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줄 사람이 있을까? 미국 국채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신흥국의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바이백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국가의 국채 공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게 팩트예요. 옛날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정 적자가 크니까. 그리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찍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채 공급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국채를 사는 국채의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요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연준이 있어요. 연준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안 하고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인데 옛날처럼 못 사줘요. 그렇게 사주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누가 살 수가 있냐면 해외 중앙은행이 살 수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자산을 조금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미국 국채의 수요가 과거보다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보셔도 옛날에 비해서 국채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사기도 해요. 근데 작년에 SVB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SVB가 장기 국채를 많이 샀다가 금리가 확 뛰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중은행들도 옛날처럼 국채를 많이 못 사요. 그럼 국채 사주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무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국채 바이백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이백이라는 게 국채를 미리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공급돼 있는 국채를 갖다가 쓱 잡아 당긴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이백을 하는 것도 1번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적 긴축을 하던 걸 갖다가 조금 줄여줬죠. 그래서 이 사실상 국채의 수요층을 갖다가 조금은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연준도 생각하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국채 시장에 많이 들어와요. 이들의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앞에 맞아요. 연준이라든지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한 번 사면 길게 가요. 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 느낌이 오시겠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이 회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투자의 회전이 좀 빨라요.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가 빨라지게 되면은 국채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현기증나게 움직이거든요.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막 이런 난리를 부려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려는 수요가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고 사려는 플레이어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도 늘 음모론적인 것도 그렇죠. 있었겠지만 예, 예. 다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튼 이렇게 유동성이 하반기에도 공급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네네. 또 물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물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 같으니까 재정 지출로 이거 메워주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한쪽은 긴축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풀어주면서 대응을 하니까 마치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린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1시간을 있으면 감기가 좀 낫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덥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에어컨을 틀어준 겁니다. 그럼 사우나에서 에어컨 틀어주면 뜨겁고 시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불 덮고 선풍기 틀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1시간 멀쩡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기가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유지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낫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좀 끈적끈적하고요. 4월 달에 조금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오늘 이제 원로이사라고요. 그 연준 내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4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받아보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C+ 정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CPI요? 예, 4월 CPI에 대해서 C+ 정도로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게 D약점인데 요번에 이제 4월 달은 C+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은 했지만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나는 얘기죠. 배고프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연준에서는 그래서 원로 이사가 얘기한 게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3에서 5개월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3에서 5개월 정도를 더 바라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 올해 4분기 정도로 이제 몰려가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취약계층부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성장 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는 인하할 고민, 이런 것들은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풀고 있으니까 좀 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튼 대선이 있으니까 네. 정치적인 거를 따졌을 때는 네네. 그래도 조금은 일찍 또 내려주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떤 자기가 뭐 약속을 뭔가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 미국 내에서도 어렵겠네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좀 취약하게 보는 게 물가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장이 불균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물가는요, 균등하게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성장이 같이 나오면서 물가가 올라와 있으면 그런 데 해당되는 분들은 크게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한테 물가가 올라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 가중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제어가 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좀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데 대해서 청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이게 미국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게 네. 제가 알기로 거의 1년 6개월? 네.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네. 결국 침체가 온다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올 수도 있다고 예측은 또 된단 말이죠. 네네. 진짜 그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온다면 네네. 또 심각한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물가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침체를 세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80년대처럼. 그러니까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인플레이션 고착화, 고질병화 이렇게 됐을 때는
꽤 큰 고통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70년대가 어땠는지를 그 교훈을 알고 있다는 게 연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금리 인하에도 굉장히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이렇게 확 잡아내리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천천히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하더라도 지금 5.5잖아요. 그럼 5%대예요. 네. 그럼 낮은 금리라고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제구는 확실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실물 경제를 둔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축이 한쪽에 또 고여 있다 보면은 고금리에서 반대편에서 금융자산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비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합치게 되면은 침체가 나오더라도 마일드한 침체의 가능성 정도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침체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그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주면 이 금리 마진만큼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예대 마진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에 역전이 되면 높은 금리에 조달해서 낮은 금리에 대출해줘야 되니까 대출해줬을 때 오히려 역마진이 나요. 은행이 어렵죠. 예,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좀 줄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도니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SVB 같은 경우도 파산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시장에 되게 많이 발달해 있죠.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에 나가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러면은 은행을 통해 조달하지 않더라도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보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전히 유효한 시그널인 건 맞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은행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좀 줄어서 직접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좀 커졌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무언가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1년 후에는 무조건 침체가 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들보다는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함의가 실제로 지금에도 그대로 먹힐 수가 있는지,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면서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중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중금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온 시기가 있었을까? 뭐 당연히 저보다 마켓을 오래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연준을 약간 좀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중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틀었다가 차갑게 틀었다가 고금리 아니면 저금리 이렇게 훅훅 내리니까, 지금 고금리 유지하다가 나중에 침체 조금씩 오면은 확 또 내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약간 그 두려움 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리가 있는 게,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 경기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 경기가 박살나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금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금리의 정의가 3%가 중금리냐, 4%가 중금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중립금리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저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할 때 그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금리가 뭔지를 제가 저 스스로가 아직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된다. 이게 higher for longer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하이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금리라고 한다면 그 중금리 기조의 유지는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앓은 지가요, 21년도 3월 달부터 2% 물가 목표를 넘었거든요. 지금 24년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3년 2개월째예요. 그럼 3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4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감기를. 그러면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니까. 그럼 양적완화 이런 것들도 무제한으로 하면 그러면 금리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바닥에 눌리게 돼요. 국채를 막 사면서 돈을 뿌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 3년 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호되게 혼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연준의 예측은 내년 정도는 그래도 2%에 수렴하지 않겠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수렴하면은 인플레이션이 4년 이상 이어진 거잖아요. 그럼 4년 동안 감기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고질병이 되면 낫기도 어렵지만 치료도 어렵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4년 동안 알았으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럼 옛날처럼 물가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으니까 마음대로 찍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 병원에서 이제 3년 동안 성인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원할 때 이제 나가셔서 정상인이 되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지 않죠. 나가시더라도 식단 관리하셔야 된다고. 이거 드시면 안 되고 막 되게 항목들이 많고 조심해서 행동하셔야 되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갔을 때 옛날처럼 놀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음식도 되게 가려 드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4년짜리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풀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처럼 양적완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만큼 금리가 많이 내려갈까? 옛날보다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수준보다 과거 수준보다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게 중금리다라고 한다면 그 기조가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이 옐런 재무장관 있죠. 옐런 재무장관이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옛날에 저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올해 초에는 살짝 발을 바꾸셨어요. 지금의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옛날의 금리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미국 경제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중금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된 적이 있었냐? 90년대가 그랬어요. 94년에 금리를 세게 올렸거든요. 연준이. 그런 다음에 이 금리가 3에서 6%까지 1년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를 3차례 인하를 해요. 천천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3번 내렸거든요. 95년엔. 3번 내리고 한참 머물다가 97년에 한 번 올려요. 그러니까 3번 내리고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0.75 내렸다가 0.25로 올렸다가 98년에 3번 내려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죠. 그렇게 한 거네요. 2, 3년 정도 텀을 두고서 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마치 그 사격할 때 보면 이렇게 클릭 조정하는 것처럼 네. 0점 조정하는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리고 확 올리고 확 내리고 확 올리고 요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를 바라보시면은 금리를 갖다가 95년부터 99년까지는 깔짝깔짝 조정하거든요. 그때 시장금리 보시면 국채금리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는 성장이나 물가도 좀 안정적이었던 그렇죠. 그때는 거죠?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 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게 또 닷컴 버블하고도 또 연결돼 있었죠. 맞아요. 또 냉전도 끝나고 국방비 지출도 안 하고 하면서 조금 미국 경제도 이제 괜찮았었죠. 어쨌든 지금 같은 좀 높은 금리가 유지되어야 그래도 좀 물가도 견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